네, 안녕하십니까. 114회 정보관리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 평일 야간반, 혹시 혹자들은 강평야라고 해서 뭐 강정배와 평일 야간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강남에 있다고 해서 강남 평일 야간반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네, 그래서 30분 내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키워드 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들었는데 남땡님이랑 서땡님이 합격했던 비결 중에 하나, 남땡님이 합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다른 토픽에 있는 걸 끌어다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하죠. 제가 보면은 아는 토픽에 대해서 키워드 장난 아니게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데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생뚱맞은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르는 토픽,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토픽을 자연스럽게 능청맞게 거짓말한다고 하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이제 이런 주간 모의고사라든지 시뮬레이션 300분, 합숙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생성되는 거지 혼자 주구장창 공부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30분 안에 끝낸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이제 강남 평일 야간, 야간반이 지금 이제 8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NS반이랑 뭐 소원반 분들은 제외, 지금 몰래 유튜브로 시청해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 강남 평일 야간반에는 화요일이랑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52시간 제도로 인해서 퇴근 일찍 끝내는 거 분명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저기 노란 옷 입으신 분 얼굴을 찡그리시는데 그래요? 잠깐 한 5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할애해 줬어요. 옷이 참 예쁘신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화요일날에 시험을 잠깐 보고요. 잠깐 보는 게 아니라 150분 또는 200분 시험을 보고 금요일날에 와서 멘토링도 하고 아니면 뭐 서브노트 공부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주말에 할 수 있는 과정을 평일날 2개로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거 유튜브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8월 중순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NS반, 소원반, 뭐 강평야반 마찬가지로 중요한 장점이 오프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동영상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못 오더라도 온라인으로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또는 저장 공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의 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 반정교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채점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버스 중재는 아무도 안 쓰셨더라고요. 여기 혹시 컴시움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컴시움 분이 많지 않으셔서 채택을 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뭐 일단 반정교화. 이게 이제 그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반중교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사례를 제시를 하든지 사례를 풀 수 있게끔 하는 문제가 꼭 실전과
실무와 결합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봤고요. 여기서 묻는 거는 수행하는 이유와 절차, 그리고 반정규와 기법, 사례를 통한 반정규와 기법. 이렇게 세 개를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 있는 게 3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3개면 최소한 1페이지씩은 써주는 게 좋겠죠. 이 시험은 물론 절대평가라고 하겠지만 상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점관이 봤을 때 비슷한 유형, 비슷한 문제, 비슷한 키워드를 채점할 때 반 페이지를 물어본 거에서 반 페이지를 쓴 사람이랑 한 페이지를 쓴 사람이랑 누구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줄까요? 예, 물론 한 페이지를 쓴 사람한테 물어본 걸 더 많이 주겠죠. 하지만 제가 채점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이유와 절차가 반 페이지도 안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 기법이라든지 뭐 사례는 많이 잘 작성해 주셨지만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성을 해달라.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수행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 노트에 나와 있는 그 몇 줄, 3줄 뭐 테이블 표로 해서 이제 한 3-4줄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보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권한의 테이블을 분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서 보안 쪽으로 한번 섞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반주현규와 기법 다들 잘 예전에 서브노트 외웠던 대로 잘 작성해 주셨는데 주요 기법이랑 설명 부분이 비슷비슷하게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주요 기법이 있으면 그 기법을 토픽으로 생각하고 기법에서 키워드를 도출해서 써주셔야 돼요. 주요 기법이 테이블 병합이라고 썼으면 설명에다도 테이블을 병합할 수 있는 다양한 뭐 기법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n대-n, n대 1대1 뭐 이런 식으로 주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핵심이다. 여기는 이제 프리집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핵심만 넣었는데요. 요거 말고도 좀 더 실무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추상화, 이렇게 너무 추상화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썼던 어떤 키워드들을 섞어서 사례를 제시를 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반정규어 문제는 난이도는 하다. 예. 제가 일단은 중이라고 했을걸요. 예. 하지만 쉬웠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흐름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지대기와 슬라이딩 윈도우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3개를 물어봤죠? 그러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적어도 한 페이지 아니면 3분의 2페이지까지는 써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흐름 제어 설명을 반 페이지도 못 쓰시고 나머지를 쓰신 분들은 있는데요.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써주시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흐름 제어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송신, 정손율, 윈도우 기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신 제어 방식에서는 스탑 앤 웨이트, 그리고 윈도우 기반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강글에다가 써서 끄집어내서 다음 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지앤 스탑 앤 웨이트의 키워드는 ACQ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요것보다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슬라이딩 윈도우가 나온다. 요거는 이제 TCP/IP에서도 쓰이는 그 흐름 제어 기법, 혼잡 제어 기법 중에 하나죠. 흐름 제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수신과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보냈던 ACQ의 수와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ACQ의 수를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게 10개다라고 리턴이 왔어요. 근데 최신 금방 왔던 게 또 6개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에서 6을 빼면 4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송신자는 4를 보내게 돼요. 왜냐? 나머지 6개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에서 6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버퍼 사이즈를 수신 측에서 받는 것을 고려해서 보내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가상화 데이터 백업. 요건 제가 기출에 있는 걸 내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는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최신 기출이에요. 119회
그쯤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대로 작성을 해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데이터 백업 두 가지를 물어봤지만 이게 나중에는 다른 문제에 녹여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BCP 백업에 대해서도 이 키워드 토픽을 녹여서 쓰면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가져가 주시고 컴시움과 관리 교차 출제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라고 물어봤지만 크게 여기서는 6가지로 해설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각각 두 개에 대해서 나눠놨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행 위치에 따라서 버추얼 머신과 프록시 서버 기반으로 나눠놨습니다. 버추얼 머신은 각각의 버추얼 머신에 있어서 백업 매체를 호출해서 쓴다. 그리고 프록시는 하나의 그 프록시 서버를 더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프록시 서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VM 각각에 대해서는 복잡도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중소 시스템에서 많이 쓰인다. 그리고 백업 수준 복구 대상에 따라서 이미지 백업과 데이터 파일 백업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백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떤 속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방송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카톡 날리신 분은 가급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제가 요거를 카톡을 제가 끌까요? 이게 볼륨 사이즈를 끄면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못 들을까봐 제가 잠시만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끄고 카톡 날리셔도 됩니다. 이미지 백업과 데이터 백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중앙 집주식이냐 분산 백업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죠. 분산이냐 중앙 집중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구분 방법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따 나올 버스 중지에서도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큰 테두리 기법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가면 목차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앙 집중과 분리 또는 가상화 프록시 요거를 꼭 데이터 백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토픽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무님이 학교 가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님이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남땡님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공백이 많았어요. 공백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공백이 너무 많고 중간중간에 글자와 글자 사이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좀 그냥 설렁설렁 대충 써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채점관님은 또 여백의 미로 또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셔서 채점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 뭐 약간의 여백의 미는 괜찮겠지만 너무 큰 여백은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림 그리실 때 키워드 꼭 넣어주시고 화살표 그릴 때 거기에 이제 키워드 다른 단어라도 하나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독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글자 말고 그림으로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내용 묻는 거에서 질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가독성이란 템플릿도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소개팅을 딱 나갔다 했을 때 외모를 판단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라든지 마음씨를 보겠어요? 마음씨를 봐야 되겠죠? 아니면 앞으로의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과연 나를 잘 같이 맞아서 하지만 그 외모도 솔직히 물론 그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체 항상 유념해 공부해 주시고 템플릿 같은 것도 템플릿은 소개팅 나갔을 때 어떤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템플릿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독성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 붙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가독성을 위해서 땡땡 고시체 연습을 시험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한번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버스트 중재. 이건 이제 그 시스템의 자원을 경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A라는 시스템이냐 B라는 시스템이냐 할당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게 나누다 병렬 중재, 직렬 중재, 그리고 중앙이냐 분산이냐, 아까 그 데이터 백업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고정이냐 가변이냐,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폴링이냐 소프트웨어 폴링이냐. 인터럽트에 나왔던 그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 응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중앙 집중 분산, 그리고 가변, 뭐 중앙 집중 분산, 뭐 소프트웨어 폴링이냐 하드웨어 폴링이냐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직 그 실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COS는 나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번 기순가 그 데이터라는 데이터 3법이 안 나오면 제가 강의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데이터라는 글자가 몇 개가 나와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히 뭘 찍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 시험이라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이상한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게끔 쓰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주간 모의고사 300분 시뮬레이션 그리고 합숙 꾸준히 다니면서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아직 15분 남았으니까 그 예를 들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예를 드는데요. 야구에 배트 스윙을 하기 전에 배트에다가 뒤에 연습할 때 위에다 더 무거운 거 이렇게 실쳐. 그리고 스윙 연습하죠. 그리고 타석에 딱 들어가면 그 무거웠던 그 쇠를 빼고 이제 스윙을 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전에 무거웠던 걸 연습하다가 이제 실전에 딱 들어가서 가벼운 걸 하면은 오히려 더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보기 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도 점수와 상관없이 풀어보고 합숙 그리고 시뮬레이션 미친 듯이 다녀야 돼요. 이럴 때 아니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딱 실전에 가면 편안하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자동으로 손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 정도 되면 머리로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해서 써야 돼요. 손이 쓰면서 이 교시 끝나고 이 근처 어디 점심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나게끔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협업 필터링. 이것도 아직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숙에서라든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협업 필터링이 이전에는 뭐 사용자 기반이냐 아니면은 아이템 기반이냐 나누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콜드 스타트가 나오는데 콜드 스타트는 처음에 했던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결국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업 필터링 말고 컨텐츠 기반 필터링 또는 뭐 AI 기반 다양한 필터링 기법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 아마존이 아이템 기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좀 약간 음습한 거 있잖아요. 음습한 미드, 잔인한 그런 서스펜스, 스릴러를 몇 개 보니까 추천 그 컨텐츠에 보니까 비슷한 게 쭉 뜨더라고요. 제 아이랑 저랑 이렇게 계정이 2개가 있는데 제 계정들은 깜짝 놀래요. 그 그림들을 보고 난 2개밖에 안 봤는데 여기서 추천한 거다라고 제가 설득은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템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사도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해서 뭐 거리를 구해서 하는 거고 자카드 이거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한 그 비율을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치 마우트로 많이 쓰고 있다. 자, 마지막 AI 취약점. 최근에 이제 AI 취약점 기출 문제가 간간히 나오긴 했습니다.
약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약하게. 왜냐면 AI가 실무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여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적대적 공격해가지고 어떤 표지판에다가 어떤 특수한 스티커를 붙여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식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전체적인 기반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고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취약 가능성이 아니라 대응 방안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대응 방안을 써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기 노란 옷 입으신 분들은 잘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점수를 그래서 왕빵 몰아줬어요. 예. 근데 그 품질이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는 시간이 없으셔서 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노란 분은 참 잘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키워드 답안이 쏙쏙 들어가 있었어요. 예. 아무튼 입력 데이터 학습 모델 그리고 학습 데이터 실행 결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프로세스죠.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O형 공격은 뭐냐? 학습 데이터가 문제가 있었을 때 예전에 그 MS의 채팅봇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그 흑인이라든지 욕설을 그 사람들이 재미 삼아서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 학습 모델을 가지고 실전에 썼더니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 문제 오염 공격에 의한 취약 가능성은 학습 데이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회피 공격 이거 뭐냐? 방금 얘기했죠? 적재적 공격 어떤 표지판에다 특수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식을 못해서 사고가 난다 했을 경우에는 회피 공격에 의한 취약 가능성 중의 사례입니다. 그럴 때는 각각에 대한 예방 방안, 대응 방안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몰아서 사달라게 써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물어본 게 많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으로 뽑아서 대응 방안을 써주기보다는 각각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써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추 공격과 도치 공격 이거는 큰 문제는 없어. 하지만 학습 모델이라든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해커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모델을 가지고 학습 모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러한 취약점이 있을 거야. 카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문제점을 삽입해서 공격을 하는 게 유추 공격이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요 인공지능 요런 모습을 나중에 모델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공격을 해야 되겠지. 아니면 요 모델을 카피를 해야 되겠지 하는 게 도치 공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AI 윤리 관련된 보안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에서 6교시까지